1980년대 서울. 캬바레의 조명이 켜지면 그 여자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흐르면 몸을 맡겼고 박수가 터지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투패가 돌아가는 고스톱판에서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돈을 따면 크게 웃었고 돈을 잃어도 다시 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춤추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선자 씨, 사람 좋아. 부팀성도 좋고, 싹싹하잖아. 정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마음을 썼고, 곧 갚겠다는 말에 믿음을 내주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던 여자가, 캬바레의 조명 아래에서 행복해 보이던 여자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믿음도, 개를 함께하던 지인의 선의도, 아버지의 사랑도, 여동생의 정마저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녀의 주변에서는 유난히 심장마비가 많았습니다. 목욕탕에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졌고 누군가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같은 사람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한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1939년 전라남도 순천태생 김선자. 1988년 서울올림픽의 열기 속에 조용히 묻혀버린 이름. 김선자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무서운 얼굴로 기억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 신당동에 살던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페인트공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그저 흔한 집이었고 누군가 보기에는 조금 빠듯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에게는 집보다 더 자주 마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캬바레였습니다. 그곳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김선자는 마치 세상 걱정이 없는 사람처럼 웃었고 춤을 추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빚에 쫓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스톱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재미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웃들과 어울리고 웃고 시간을 보내는 작은 놀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선자는 그 판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돈을 따면 더 크게 걸고 싶어 했고 돈을 잃으면 잃은 돈을 되찾겠다며 다시 앉았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편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김선자가 캬바레에서 쓰고 도박판에서 잃는 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빌렸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가 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김선자는 서글서글하게 웃을 줄 알았고 형편이 어렵다며 미안한 얼굴을 할 줄 알았고 이번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믿었고 같은 개원이었기 때문에 믿었고 이웃이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1986년 10월 31일 김선자는 이웃에 살던 친구에게 함께 목욕탕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의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던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김선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고 평소처럼 씻고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평범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목욕을 마친 뒤 친구는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을 때는 이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저 급한 병이 온 줄 알았습니다. 목욕탕에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 누구라도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말을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쓰러진 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귀금속과 폐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의심했습니다. 분명 김선자와 함께 목욕탕에 갔고 분명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왜 그 물건들이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그녀의 말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죽음은 갑작스러운 급사처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유족들은 억울해했지만 세상은 그 죽음을 오래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선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마치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녀는 다시 웃었고,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섞였고, 다시 돈을 빌릴 사람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그렇게 묻히자 김선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1987년 4월 4일. 이번에는 같은 계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계모임이라는 것은 돈과 신뢰가 함께 묶이는 관계입니다. 그저 아는 사람이라면 맡기지 않을 돈도 같은 계원이라는 이유로 믿게 되고 자주 얼굴을 보는 사이이기에 더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김선자는 그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날 김선자는 한 계원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빌린 돈을 갚겠다는 말이었을 수도 있고 어디 함께 다녀오자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김선자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김선자와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버스에는 다른 승객들도 있었고 창밖으로는 익숙한 서울의 거리가 흘러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버스 안에서 여성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무너졌고 고통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놀라 그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죽음처럼 이번에도 사람들은 먼저 심장마비를 떠올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자. 누가 봐도 갑작스러운 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상한 점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김선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김선자를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죽음은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김선자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쓰러진 친구와 버스 안에서 쓰러진 개원이 같은 이유로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죽음들 사이에 같은 이름이 서 있었다는 사실을. 김선자, 사람 좋다던 그 여자, 부팀성 좋고 싹싹하고 정도 많다던 그 여자. 그녀의 주변에서 사람들은 계속 쓰러지고 있었지만 아직 세상은 그것을 사건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나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8년 2월 10일 김선자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상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김선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선자가 갚아야 할 돈은 120만 원.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김선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돈 받을 사람이 있어. 같이 가자. 받으면 바로 갚아줄게. 개원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선자를 믿어왔고 실제로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채무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김선자는 자연스럽게 율무차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마셔. 개원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스꺼웠습니다. 구토가 올라왔습니다. 몸이 점점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개원은 연신 구토를 했고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김선자가 말했습니다. 잠깐 내려서 건강음료 하나 사올게. 그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직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몸보다 먼저 본능이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래서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출발해 주세요. 택시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며칠 뒤 김선자는 다시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120만 원을 갚아주었고 몸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치 자신이 걱정돼 찾아온 사람인 것처럼 개원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의 증언은 우연처럼 흩어져 있던 죽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시작이 됩니다. 1988년 3월 27일 이번에는 가족이었습니다. 김선자의 아버지 김종춘. 당시 73이었던 그는 친척의 행사에 참석 후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딸 김선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평범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를 챙기는 딸. 잠시 후 김선자는 아버지에게 요구르트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버지는 받아 마셨습니다. 딸이 건넨 음료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몸의 이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아버지를 살피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병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잖아. 심장마비였겠지. 노환이셨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화장되었습니다. 훗날 김선자의 주변에서 반복되던 죽음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경찰은 이미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야 했습니다. 유족들의 동의를 구해 무덤을 열고 관을 열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끝내 진실을 증명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화장되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심증은 분명했습니다. 딸이 건넨 요구르트.
버스 안에서의 죽음, 그리고 반복되던 같은 방식. 하지만 법은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라진 몸은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 말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종춘 씨의 죽음은 법적으로는 증거불충분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딸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마지막 버스 여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선자는 달랐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캬바레의 음악은 여전히 흘러나왔고 화투패는 여전히 돌아갔습니다. 빛 독촉 역시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여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동생 김문자. 당시 43. 김선자는 여동생에게 적지 않은 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약 1,000만 원. 지금으로 환산하면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를 믿었습니다.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말에 손을 내밀었고 언젠가는 갚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1988년 4월 29일 김선자는 친척 행사에 함께 가자며 여동생을 불러냈습니다. 버스 안. 두 사람은 나란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자매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여동생은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곧 옆자리에 기대듯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놀란 승객들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도우려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축했고 누군가는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선자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함께 버스에 탔던 여자, 가족이든 친구든 아는 사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김선자는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함께 버스에 탔는데, 분명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 여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여동생을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선자 역시 함께 따라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선자는 여동생의 핸드백을 챙겼습니다. 죽어가는 동생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동생의 가방부터 챙긴 것입니다. 그리고 김선자는 여동생의 핸드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죽어가는 여동생 곁이 아니었습니다. 응급실 앞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여동생의 집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김선자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귀금속을 챙겼고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조카가 물었습니다. 이모, 엄마는 어디 계세요? 김선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계셔. 하지만 그때 여동생은 이미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여동생이 죽어가던 시간에 여동생의 집에서 돈과 폐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지만 짐승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춥니다. 김선자는 달랐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도박판이 필요했고 캬바레의 조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믿어준 여동생마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죽음 이후에도 김선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12촌 신우이 손씨, 당시 46살. 김선자는 사촌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이 있다. 집을 구할 수 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손 씨는 현금을 준비했습니다. 무려 480만 원. 당시로서는 집 한 채를 꿈꿀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손 씨는 믿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가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만남 역시 돌아오는 길이 없었습니다. 손 씨는 세상을 떠났고 현금은 사라졌습니다. 친구, 걔를 함께하던 사람,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사촌까지. 김선자의 주변에서는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선자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키아바레의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고 화투패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누군가는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 무너지고 있었지만 김선자는 다시 웃었습니다. 다시 춤을 췄습니다. 다시 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만 도와줘. 곧 갚을게.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필요했던 것은 생계를 위한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김선자가 끝내 포기하지 못했던 것은 남편과 아들 셋이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캬바레의 조명 아래에서 느끼는 들뜬 기분, 화투패를 쥐고 돈을 따는 순간의 흥분, 그리고 그 욕망을 지켜내기 위해 쓰던 가면이었다는 것을. 사람 좋은 김선자, 싹싹한 김선자, 정 많은 김선자, 그 모든 얼굴 뒤에는 누군가의 믿음을 돈으로 바꾸는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88년 여름. 김선자는 마침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체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선자는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범인으로 몰아간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쳤고 조사실 안에서는 발악하듯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앞에는 아주 어려운 선택이 남겨졌습니다. 의심은 있었습니다. 정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황만으로 사람을 단죄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유족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른 가족들, 겨우 슬픔을 견디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경찰은 차마 꺼내기 어려운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무덤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가족의 시신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지금처럼 부검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관을 열고 시신을 다시 꺼내는 일을 부관 참시라며 꺼려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죽은 이를 편히 보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혹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유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관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죽어서도 다시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우연이라 믿었던 죽음들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진실을 말해주지 못한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화장되어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건넨 요구르트를 마시고 세상을 떠났지만 법은 끝내 그 죽음을 온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증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선자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장롱과 서랍, 부엌과 이불장, 그리고 평범한 가정집 곳곳에서 놀라운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귀금속, 수표, 통장, 모두 피해자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던 것은 모든 죽음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수사관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없는 걸까? 정말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걸까? 그때였습니다. 한 경찰관이 잠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거라고는. 볼일을 보던 형사의 시선이 문득 위쪽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식 가옥의 나무 기둥. 그 뒤편에 작은 틈이 보였습니다. 왜 저기에 공간이 있을까? 형사는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돌 말린 신문지 뭉치를 꺼냈습니다. 신문지를 펼치자 밤알 크기의 하얀 덩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핏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겨우 저 정도였다고. 하지만 형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선자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청산가리는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독극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선자는 밤알 크기의 덩어리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생각이었던 걸까? 김선자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그녀의 결백을 믿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여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사형 집행은 미뤄졌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것을 천운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개를 함께하던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여동생도 사촌도 끝내 자신의 목소리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선자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김선자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 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형장의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선자를 여성 연쇄 살인범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캬야바레의 조명 아래에서 웃던 사람, 화투패를 쥐고 행복해하던 사람, 돈을 빌리기 위해 미안한 얼굴을 할 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친구의 믿음을 이용했고, 개를 함께하던 사람의 선의를 이용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했고, 여동생의 정을 이용했던 사람. 악마는 처음부터 악마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환하게 웃는 얼굴로 다가왔고, 가장 다정한 말투로 안부를 물었으며, 가장 익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열기 속에
조용히 묻혀버린 이름. 김선자. 우리는 김선자를 기억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람을 믿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가장 다정한 얼굴 뒤에도 아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그날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꺼내봅니다.